저는 남편의 불륜과 노후 자금 배신을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터뜨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체면 잃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이 한창 무르익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과 통장 이체 내역을 테이블 정중앙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젊을 때부터 신용과 체면이 전부라던 이 사람, 불륜 상대에게 노후 자금까지 보내려 했네요. 남편분 설명하시지요? 술잔이 허공에서 멈췄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시선이 휴대폰과 남편 얼굴을 번갈아 찍었습니다. 저 돈 지연한테 보낸 거야? 저건 이용감이지. 체면이 땅에 떨어졌네. 남편의 얼굴은 보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보다 제 자신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의 반격 1일차였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저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참는 쪽이었고 체면을 지키며 사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 62입니다. 결혼 35년. 저와 남편 상호는 비슷한 공무원 출신 부부로 큰 풍파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이면 TV 앞에서 뉴스 보고 주말엔 동네 시장을 함께 도는 살. 남들이 보기엔 나쁘지 않은 노후였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벽시계 초침소리, 창밖에는 동네 공원의 아이들 웃음소리. 우리 집의 공기는 언제나 잔잔했습니다. 겉으로는요. 이 결혼에서 저는 늘 맞추는 쪽이었습니다. 남편은 고집이 있었고 저는 부드럽게 넘기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아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사는 밖에 나가 말하는 거 아니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는데 탁자 위에 뒤집혀 있던 남편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좋았어. 동창 모임 단톡방, 뒤이어 붙은 장미 이모티콘, 낯선 들뜸의 기운.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제자리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물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멍하니 있어? 저는 애써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생각하느라요.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겁먹은 아이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귀찮다며 잘 나가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이제는 옷을 골라 입고 셔츠에 주름 하나 없이 다려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요즘 멋 좀 부리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을 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동창들이랑 사진도 찍고 하니까 나도 좀 관리해야지. 그 말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상의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힌 이름. 지연. 그 이름은 단톡방에서 가장 자주 보이던 이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 불도 켜지 않은 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오해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이런 일로 흔들리는 게 우습나. 하지만 제 가슴 안쪽은 작은 가시가 박힌 듯 계속 쑤셨습니다. 그 감각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사소한 질투가 아니라 가정의 균열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한 사람이 꾹 눌러 참으면 다시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기면 된다고, 나이도 있는데 이걸 뭐하러 키우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금이 되고 금은 결국 분열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분열의 끝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첫날 밤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척 이불을 끌어올리고 누웠습니다. 제 옆에 자던 남편의 숨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문자를 본 이후로 저는 남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유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을 때면 시선이 그쪽으로 자연스레 갔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동창 모임 자주 하시네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응, 애들이 보자고 해서 나가야지. 그 말투엔 예전처럼 설명하려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조용히 부엌에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싱크대 위에는 낮에 씻어놓은 컵들이 말라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일상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대화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화를 내거나 증거를 내밀기보다 말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저랑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요. 남편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 피곤해. 요즘 신경 쓰는 일 많아서 그래. 잠시 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남편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은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들었는데 돌아온 건 가벼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불안을 예민함으로 규정했고 저는 제 마음을 숨겨야 할 일처럼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변화에 대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결혼 생활 이야기도 자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윤정아, 나이 들어서 남편 조금 바람기 도는 거 그냥 넘어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 걸로 싸움만 생겨. 노후에 혼자 되면 더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깊게 찔렀습니다. 제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마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매무새를 고치고 옷깃을 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향수 냄새도 더 진해졌습니다. 나 오늘 좀 늦는다. 몇 시쯤 오실 건데요? 몰라. 애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예전엔 모임이 있어도 9시면 들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11시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와이셔츠 깃에 묻은 향수 냄새, 웃음기 가득한 얼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도를 하나 더 해봤습니다. 저도 다음 모임에 같이 가도 될까요? 남편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면 분위기 깨. 다들 불편해해. 한 번은 괜찮지 않아요? 당신 왜 이래?
쓸데없이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날 남편의 말투에는 짜증이 분명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임에 가고 싶다는 말이 왜 잘못된 부탁처럼 느껴졌는지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동창 모임 단톡방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고 옆에는 항상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연. 남편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 여자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도 어딘가 익숙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감이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처음이라면 몰라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요.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참으면 다시 평온해질까? 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느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부엌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에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두운 눈동자, 꽉 담은 입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렇다고 당장 폭발할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 결심을 하나 세웠습니다. 확신이 필요하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테니까요. 곧 저는 제가 평생 피했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게 될 거라는 걸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모임이 어느새 2번, 3번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마음 한쪽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시계를 힐끗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응, 회식 겸 모임. 신경 쓰지 말고 자. 예전에 남편이었다면 미안하다 한마디라도 했을 겁니다. 요즘의 남편에게서는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부재는 제 마음을 얼게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외로워졌습니다. TV를 켜놓아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지어도 둘이 먹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2그릇을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은 늘 남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혹시 남편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국을 뜨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랑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 같지 않아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건데 왜 그래? 저도 불안하니까요.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마. 없는 일에 감정 소모하지 말고. 남편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할수록 남편 마음은 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 대신 관심과 배려로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다가가면 남편도 다시 저를 바라봐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장 보러 시장도 다녀왔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해 따뜻한 손수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짧은 반응뿐이었습니다. 응, 알았어. 됐어. 정성이 닿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내려앉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둘이 가기엔 과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영수증을 접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양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세탁소 좀 맡겨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입안이 말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옷장에서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남편의 동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침대인데 우리는 너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친구는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윤정아, 오해일 수도 있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나이 들면 남편도 자유가 좀 필요한 거야.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감정을 또다시 가벼운 일로 만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친구의 표정엔 깊은 이해보다 대충 넘기려는 태도가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기대서 풀 수 없다는 걸요. 집에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와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체면을 위해.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진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닳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제 마음은 텅 빈 방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거라는 것.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살아온 35년이 이대로 무너져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제 안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 불씨가 크진 않았습니다. 불길처럼 확 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더 이상 상상과 추측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어떤 길로 이끌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혼자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고 있었습니다. 결심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문이 닫히자마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눌러왔던 제 안의 힘이 아주 낯선 형태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미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아, 나 더 이상 혼자 못 버티겠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이제 시작하자. 혼자 끙끙 앓는 거 그만.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이젠 시작하자.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전투 개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카페가 아닌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빵집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은 팔짱을 끼고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야.
증거? 그래. 내 남편 같은 사람은 증거 없으면 끝까지 잡았대. 보고도 아니라고 할 인간이야.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친구가 제 속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씁쓸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톡방 애들 중에 아직 나랑 연락하는 애들 있어. 슬쩍 물어보고 캡처도 받아볼게. 너 혼자 상상만 하다가 무너질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싸워준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정, 오늘 좀 센 거 하나 건짐. 내일 보자. 심장이 순간 뛰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단톡방 일부 캡처가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오빠 취해서 지연이 데려다 줬다잖아. 키읔키읔 비밀. 부부 동반 금지 원칙 유지합시다. 짧은 글이었지만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까진 아니었지만 제가 느낀 불편함이 근거 있는 직감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첫 단추는 낀 거야. 더 모으면 돼. 미정아 고마워. 고맙긴. 넌 혼자 버티다가 터질 뻔했어. 이젠 같이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작은 반격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퇴로를 열어주는 말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면 충돌 대신 심리 흔들기.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예민한 상태 같아요. 서로 편해질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잠시 당황이 비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나도 생각 좀 해보고 싶어서요. 남편은 그 말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 움직였을 뿐인데 균형이 흔들렸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 그 순간 조금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일상에도 작은 변화를 줬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추며 하루를 보내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부러 외출도 했습니다. 평소 들어가기만 했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의 수다, 창가 햇살, 커피잔의 온기를 느끼며 이 시간이 이렇게 좋았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전엔 늦는다고 말도 없이 나가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그 말은 짧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조금의 불편함과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아내가 아니라는 걸 남편이 처음 느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큰 변화나 폭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남편의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정이 말했던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윤정아, 참는 사람이 착한 게 아니야. 참을 줄 만큼 참았으면 이제 내가 선택해야지. 맞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되돌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나도 준비할게. 당신만 준비한 게 아니라 나도 있다. 이제 작은 불씨는 서서히 반격의 불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일찍 들어오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짧은 휴전 같았습니다. 그 평온 뒤에는 더 큰 파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전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묘한 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래? 집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건 당신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불만 있어? 제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습니다. 남편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불만? 아니, 피곤하니까 별일 좀 만들지 말자는 거야. 그 태도엔 분명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외출을 늘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치장하고 나갔습니다. 옷깃을 만지는 손이 신중했고 향수를 뿌리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저를 떠나는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이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입니다. 저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비밀번호로 다툰 적이 없었던 부부였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은 이제 내 사생활에 접근할 수 없어라는 선포 같았습니다. 점점 남편은 저를 조용히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불편한 말을 할 때면 항상 같은 톤이었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은 방금 전까지 존재했던 제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지우개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남편은 소리를 끄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도록 놔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여자의 말투는 익숙했습니다.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빠르게 끄더니 제 눈을 피했습니다. 숨은 들켰지만 남편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아닌 짜증과 방어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보지 마. 단 세 글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향해 소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미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아, 상황이 더 나빠졌어. 미정은 빠르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흔들리지 마. 그 사람 지금 내 반응부터 보려는 거야. 불안한 건 저 사람이지, 너 아니야. 그 말이 제가 그 순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고급 레스토랑 예약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자리,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그날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를 구길 뻔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남겨야 했으니까요. 식탁 위에 카드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편은 카드를 흘끗 보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회식이야. 2명 자리잖아요. 남편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따지고 들 거면 피곤해. 정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카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조차 남편에게는 불편한 침묵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남편은 점점 더 저를 문제 만들고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잠드는 남편 옆에서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 앞에서 작아진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밤마다 깊어지는 상처는 말 대신 침묵으로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은 점점 더 멀어졌고 우리 사이엔 차가운 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이 깊어질수록 제 안에서는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걸 지켜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제가 하게 될 선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동창 모임 하루 전 저는 미정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미정은 휴대폰과 USB를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윤정아, 오늘은 단계별로 갈 거야. 처음부터 다 까면 역효과야. 1단계 의심, 2단계 정황, 3단계 결정타, 그리고 마지막 내가 마무리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두려움보다 준비된 사람의 긴장감에 가까웠습니다. 미정이 제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 그 이상도 말고. 모임 장소는 고급 한정식 집의 룸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정갈한 상차림, 반가운 인사말들. 표면은 부드러웠지만 공기 안에 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제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말 조심해. 괜히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미소만 가볍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괜찮게 지나갈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리 정리 후 술잔이 몇 번 오간 뒤 미정이 가볍게 운을 띄웠습니다. 요즘 다들 연락 자주 하더라. 단톡방에 재미난 얘기 많던데. 몇 명이 웃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상호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첫 파장이었습니다. 잠시 뒤 미정이 자연스럽게 한 장의 캡처를 테이블 중앙에 밀었습니다. 지난번에 오빠 취해서 지연이 데려다 줬다잖아. 키읔키읔 비밀. 자리의 온도가 2도 정도 떨어진 듯 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그냥 장난이지? 저는 입을 다문 채 사람들의 표정만 살폈습니다. 상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애들이 농담한 걸 왜 이런 데서. 미정이 두 번째 캡처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부부 금지죠? 들키면 상호 오빠 큰일 히읗히읗.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정황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그냥 농담이라고 넘기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상호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만해. 창피하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건 지금부터일 거예요. 그리고 3단계 결정타. 미정이 USB를 테이블 위 휴대용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대화 내용이 선명히 떴습니다. 지연과 상호의 10일 대화 캡처. 상호 그날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지연 조심해요. 윤정 언니 상처받아요. 상호 걘 모르고 살면 돼.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상호의 손등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엔 분노가 아닌 냉정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서 할 말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연으로 향했습니다. 상호가 당황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지금. 지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상호 씨, 이제 그만하시죠. 저를 불쌍한 여자로 만들지 마세요.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 남편의 휴대폰을 밀어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먼저 다가온 건 상호 씨입니다. 저에게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고, 외로운 결혼 생활 끝내고 싶다고 했고, 저한테만 그런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몇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보였죠. 믿은 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윤정 언니 앞에서만큼은 진실 말하고 싶어요. 지연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는 언니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울음이 아니라 자존심과 이성으로 하는 사과였습니다. 그 순간 여론이 깨끗하게 뒤집혔습니다. 상호 그건 좀 아니지. 윤정 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지연 씨가 더 어른이네. 상호는 모든 말문이 막힌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이 덜컹거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자리에 온 듯했습니다. 저는 상호를 보며 단 한 줄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일이니까 오늘 이 자리도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정이 따라 일어나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도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임을 나오는 순간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어깨가 펴졌습니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날이 제가 무너진 날이 아니라 일어선 날이라는 걸. 동창 모임 이후 며칠 동안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말도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사과가 아니라 버티기에 가까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같은 집, 같은 자리, 같은 사람인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번 일 정리하고 싶으면 말해.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피로감이 먼저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 관계인지 아니면 자신의 체면 문제인지. 그러나 저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미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윤정아,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 미정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과거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 이전에도 있었다. 저는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무감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습관이었고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이게 처음 아니죠?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요? 미안하다. 짧은 사과였지만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불리하니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바보처럼 모른 척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결혼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따져보았습니다. 함께 보낸 35년, 쌓아온 집, 노후 계획, 그리고 남은 인생.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해볼게.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변화로 보여주세요. 그 말은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최후 통보에 가까운 선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뀔지, 변할지, 노력할지.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상처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는 기준.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준. 더 이상 감동도 따뜻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현실에 맞는 선택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지 선택하는 일. 폭로 이후 상호는 조용히 버티려 했지만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의 일은 하루 만에 퍼졌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 사람 체면만 신경 쓰더니 결국 저렇게 무너지네. 아내 둔 남자가 저게 사람할 짓인가. 평생 체면 하나로 살던 사람이었고 남보다 우위에 서야 직성이 풀리는 상호였습니다. 그런 상호에게 체면 손상은 가장 잔인한 벌이었습니다. 상호는 직장 선후배들에게도 소문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퇴직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평소 상호에게 굽실대던 사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악역은 처벌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손대지 않아도.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윤정, 나 요즘 밖에 나가기가 겁난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겪은 부끄러움, 이제 당신도 조금은 느껴보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짧게 만났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벌 받는 중이에요. 저한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예요. 지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 말은 이상하게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반면 상호는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붙어 살던 사람이 연락 올 사람 하나 없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 권선징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당신이 만든 선택의 끝을 나도 이제 정리해야 하니까요.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 나 정말 후회한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벌이에요. 저는 이제 벌에서 벗어날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해방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해 집을 나오는 길, 계단을 내려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 옮긴 작은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고 내 안에 오래 쌓여있던 답답함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처음으로 좋다고 느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윤정아, 잘했다. 드디어 너 인생 시작이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이젠 나를 살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배신과 고통 끝에 얻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나를 지키지 않는 관계는 더는 붙잡지 않는다. 내 인생 후반전은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윤정으로 살기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행복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 시작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